네, 화요일과 목요일 고정 코너입니다. 이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 분석해보고요. 지금 각 당 표정 어떤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내년 총선 판세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두 기자가 나와 있어요. 먼저 왼쪽에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당 반장을 국회에서 맡고 계신다고요? 예, 반장이라고 해주셔서 반장. 고맙습니다. 네. 엄중한 책무를 이따 여당 반장이 뭐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 바로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박 기자 먼저 자신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오마이뉴스에서 국회 출입하고 있고요. 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니까 네. 너무 좋고 네.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반갑고요. 김진아 기자는 아까 여당 반장이라고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네. 그냥 후배 기자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사 배정하고 네. 취재하고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부장께 보고 잘 드리는 거. 잘 드리는 거. 네, 시간 딱딱 맞춰서. 네. 부장 또 기분이 어떤지. 심기 경호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기사 못 써도 되는데요. 심기가 그렇죠. 그 경호에 실패하면 네. 큰일 납니다. 그 앞에서 그 정의당 여영구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네. 어제 그 개표 결과 정말 피말리는 네. 싸움이었는데 이거 지켜보느라고 퇴근이 좀 늦었겠어요? 어떠십니까? 전 진짜 창원 성산 결과가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를 준비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심지어 윤전기를 자정까지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출고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윤전기를 멈췄군요, 결국은. 예, 워낙 이제 자정까지 결과 안 나왔으니까 네. 잘 안 나와서 그런 거고 또 지금 한 3시간 자고 지금까지 기사 쓰고 오느라고 정말 지금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3시간. 손가락에 붕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사를 많이 쓰셨으면 붕대까지. 피로골절 산재라고 해주십시오. 산재. 피로골절 산재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회사가 아니지만. 산재라고 하면 안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박정호 기자도 어저께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진 않고요. 제 후배가 일을 했고요. 네, 그렇죠. 저는 집에 와서 그 애기 보느라고 막 열심히 하다가 한 10시쯤에 TV를 켜니까 통영 고성은 미리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됐겠지 했는데 창원 성산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와는 다르게 강기훈 한국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한 방송사는 유력이라는 그것도 붙이고 끝났네. 그러고 껐다가 또 켰는데 또 바뀐 거예요. 야, 완전히 이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2010년에 그때 그 오세훈 후보랑 한명숙 후보 서울시장 선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기억납니다. 그때 저도 새벽까지 취재했었는데 한명숙 후보가 서울광장에 와서 세레모니 하고 갔는데 그게 뒤집혔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 어쨌든 제 후배도 근무하면서 10시 정도에는 이제 윤곽을 잡고 썼는데 그걸 못 쓰게 됐어요. 아예 기사를 버리고 저희는 이제 지면이 없으니까 다시 쓰면 되잖아요. 윤전기는 안 멈춰도 되는데 어쨌든 다시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밤늦게 특히 이제 윤전기 돌리는 매체에서는 이제 한 2가지, 3가지 이렇게 써놓잖아요. 미리. 그렇죠. 이제 A 후보가 될 경우, B 후보가 될 경우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써놓는데 어제 바로 사실 그날이었던 어제는 1대1로 미리 써뒀는데 이제 갑자기 2대0이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곡소리 나면서 썼죠. 곡소리. 그랬었군요. 네. 일단 마지막에 이제 선거 마지막에 보면은 여영국 의원 그 선거부터 보면 이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을 이제 폄하하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유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악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을 아예 안 줬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선거 자체가 구도, 바닥 민심, 막판 이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막판 이슈에 이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수도권보다는 영향이 좀 덜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민감도에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정의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사실 지난달 31일에 있었죠. 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이 오히려 보수 결집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전한 건 사전투표 때문이다. 네. 근데 사전투표가 언제 있었냐? 29일, 30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그 일이 벌어졌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전투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그게 영향 안 미쳤고 아마 보수 결집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정의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김진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경남 FC 논란 분석을 좀 쓰고 왔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똑같이 지금 박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FC보다는 오세훈 전 시장에 이제 노회찬 의원 비방이 더 악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실제 뭐 경기장이 사파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사파동 주민들이 다 축구 팬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제가 오늘 좀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네. 못했는데 그리고 또 저도 정의당 정우진 대변인한테 좀 들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과거 여영국 의원의 도의원 지역구였다고 합니다. 거기 실제로 그렇군요. 지금 사시고요. 그래서 네. 지역 기반이 워낙 탄탄한 곳이어가지고 좀 거기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통영 고성도 한번 짚어보죠. 여기는 1988년, 88년이네요. 13대 총선 이후에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의석을 내준 적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통영 고성은 예상과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양상이라도 있었습니까? 민주당도 사실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던 게 솔직한 속내였고요. 네네. 다만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무투표 당선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보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후보를 냈었고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거기서 예산 퍼주기 공약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세게 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지더라도 10%대 안팎으로 지면은 그래도 다음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했는데 이번에 아마 24%포인트였나? 네, 격차가 2% 이상 났던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네. 많이 나서 지금 집권 여당 후보이기도 했으니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충격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너무 큰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10%대였으면은 혹시 조금 몰랐는데 면을 살릴 수 있는데 투표율도 이번에 높았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여기 말 그대로 그 이군현 당시 이제 후보가 혼자 이군현 나와서 의원이 사선한 곳이고 그랬었죠. 말씀하신 대로 20대 총선에는 무투표 당선 민주당 후보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랬었죠. 저는 김 기자랑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원래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결과를 예상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람이 10% 내로 들어오는 거 그런 바람이 있었죠. 네네.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사실 양문석 후보가 이 통영 출신이에요. 네. 통영 출신에서 여기 지역이 고성보다 큽니다. 인구도 한 3배 가까이 많고 3배. 네. 고성 출신 후보가 이제 정점식 한국당 후보. 그러니까 두 후보가 맞붙으면서 소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어려웠던 데고 뭐 예상대로 전 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이제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다시 총선이에요. 1년 뒤 총선이죠. 내년에. 1년 안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통영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변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상대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봉투 파문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영향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벌어졌고요. 사실 막판에 벌어졌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체를. 네, 자체를. 그리고 이게 근데 저는 아예 영향이 없을 거라고 없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총선에서도 이 측근이 기자한테 돈봉투를 줬고 이게 뭐 선관위에 고발했고 이런 것들이 꼬리표처럼 따라갈 겁니다. 계속 이제 상대 후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군현 의원이 아웃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 보좌진의 이 돈을 따로 쓰면서 뭐 그런데 또 다시 또 돈 얘기가 나온다? 매수하려고 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올 걸로 봐서요. 저는 이번 보궐보다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후보들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이제 각 당 표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진 못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특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당 반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진아 기자. 민주당은 이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늘 민주당에서 좀 반성문을 잇따라 많이 썼고요. 그렇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초의원 선거 이렇게 왜 못 내셨냐, 그러니까 결과 못 내셨나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셨나? 그랬었을 겁니다. 그렇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전날 이해찬 대표가 통영 고성에서는 졌지만 뭐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했다고 했고 홍영표 대표도 뭐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게 공식 멘트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다른 의원들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떤 의원님들이 또 말씀하시기는 네. 뭐 이겼을 때나 겸손이지 지고 난 다음에는 뭐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너무 지도부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 뭐 또 정치 전문가들한테 뭐 교수님들한테도 전화를 드리니까요. 또 네. 민주당이 이제 통영 고성 거기서 이제 스코어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났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성과를 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전인수격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아직 좀 멀었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반성 내지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그 수위 높은 단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에 대한 사과까지도 나왔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박정우 기자도 따로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민주당 쪽에? 저는 그 한국당 표정을 좀 봤는데요. 표정이 좋더라고요. 좋습니까? 밝았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회의장에 입장하는데 그 회의장에 입장할 때 기자들이 다 서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 다 찍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엄청 밝더라고요. 일단 지도부랑 쭉 다 보셨는데. 네. 봤는데 그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창원 성산 선거는 한국당이 이긴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말에 한국당의 분위기가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빙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1대1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원 성산에서 이만큼이나 얻었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국민들께서 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그 사실은 지난 선거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노회찬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51%대 이제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영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5% 포인트 정도 이제 낮은 그런 득표를 보여서 어쨌든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표차가 10,000표가 넘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가 조금 떨어지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지고 왔다. 이게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과정을 보는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든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처음 치르는 선거였잖아요. 짐 싸들고 내려가서 거의 숙식하시고 그랬었는데요. 황 대표 데뷔 전 뭐 표정 좋은 것과 객관적인 평가도 다른 거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뭐 내부 목소리 들어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런 점을 좀 기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걸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아니 그냥 황교안 대표가 나가지 그 선거구에 그럼 됐을 거다. 황교안 네임밸류는 분명히 됐을 거다. 그러면은 대표하면서 원내에 들어와서 더 힘이 생기는 건데 아유 나가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아시겠지만.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출마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하는데 본인이 거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출마했는데 잘 안 됐어. 막 10,000표 이상 차이 났어요. 그러면은 진짜 체면 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조심조심 돌다리 두들겨서만 가라는 그런 심정으로 간 것 같은데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유 나갔으면은 대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군요. 뒤늦게 이렇게. 뭐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창원 지검장이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노회찬 의원과 또 고교 동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갔으면 또 다른 뭐 얘기들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오늘 예정이었던 기자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이 창원 지검장 있었다. 그다음에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다음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창원지검장 했는데 그때만 해도 창원 경제가 너무 좋았다. 탄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말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손학규 대표도 쓰시긴 했는데 뭐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국회 기자회견장에 모여 있는 건 정론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론관이 바른미래당 때문에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당내 지역위원장 모임이 오늘 거기서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이제 그만둬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도 뭐 이제 지도부 거취 문제 이제 논의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현주 의원님께서 또 이제 페이스북에 또 손학규 대표님을 또 저격했고, 그래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참 손학규 대표 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비대위가 벌써 나오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 앞두면은 이제 쪼개지고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패턴인데 바른미래당 미래를
잠깐 좀 점쳐본다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바른 미래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바르지 않아. 바른 미래에다 생각한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없고, 지금 네.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어서요. 오늘 맞아요. 밤에 아마 의총할 겁니다. 거기서 뭐 여러 저런 감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도부 긴급 의총을 합니까? 아마 9시로 제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진짜 밤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태경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 때 8.3% 득표한 이재환 후보가 이번엔 3% 득표를 했어요. 아, 차이가 났네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던 10%대는 아니지만 5%대만 해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입의 비서실장이 밝힌 이 손학규 대표의 창원 올인 뭐 이런 왜 그랬냐 들어봤더니 바른미래당의 조직 재정비 뭐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고 세 번째는 한국당과 선긋기라고 했습니다. 선긋기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원심력이 좀 더 많이 작용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생각과는 좀 다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 김진아 기자는 바른미래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갈라지는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으로 붙느냐, 뭐 민평당으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바른미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바른미래의 미래는 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생각으로 보면은 뭐 기자들끼리도 뭐 내년 총선 두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쪼개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국민의당 성향도 있고 이제 바른정당 성향도 있으니까 지금도 그 공수처 가지고 많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이 나고 말이 있죠. 많으니까요. 같은 당내에서 또 총선 앞두고는 또 이제 각자 이제 지역 그 챙기는 것도 있고 성향도 있으니까 좀 분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은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또 지역구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당원들이나 지역구에서 또 요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자꾸 어디론가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긴 하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당과 민평당 얘기 사실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석과 6석이 합쳐져서 20석. 그래서 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예상이 좀 돼요. 굉장히 되는데 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평당에서는요? 왜요? 그래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도 의견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그 교섭단체 돼 있으면은 못 떨어지고 계속 끌려다니지 않을까. 총선을 앞두고 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영 대표나 다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교섭단체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겠죠. 개혁 진보 관련된 법안들 그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좀 더 플러스가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체가 3개에서 4개로 되면 3대1 구도나 2대2 구도가 되니까요. 그 어쨌든 뭐 각 당마다 표정도 다르고 계산법도 다르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 전국 여러 가지 전망을 쭉 해봤는데 끝으로 이 질문 앞으로 국회 어떻게 흘러갈지 두 줄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두 줄 정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어려워요. 근데 진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줄 정리. 혹은 세 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줄 아닌 게 다행이에요. 한 줄 아닌 게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일을 안 해서. 근데 이게 사실 그 대치 국면이 계속 되겠죠. 아무래도 인사 문제나 정책 문제나 패스트트랙 문제 이런 거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감론을박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대치 국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두 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요? 여의도 벚꽃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춘내 불사춘. 한동안 여야 관계는 얼어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줄 이상 넘어갔지만 일단 한 줄로 정리가 어쨌든 된 것 같고요. 김진아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쓰고 뒷감당은 우리 PD가 하는 것으로 박 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한국당 문재인 정부 심판론 확인했다고 하고 이제 탄력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현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 임명이 곧 될 거니까 8일로 예정돼 있죠. 예정돼 있으니까요. 또 청와대는 임명 강행, 또 민주당은 거기서 방어하고 그러면 전국이 더 경색될 거는 이제 뻔한 예상이니까요. 뻔한 예상이다. 다 암울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얼어붙고 박 터지게 싸우고 뭐 하여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